1941년 12월 7일의 맑은 아침, 하와이 오아후 섬의 하늘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화로웠습니다. 일요일의 고요함을 즐기던 미 태평양 함대 수병들에게 전쟁은 바다 건너 아득히 먼 곳의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전 7시 55분, 옅은 구름을 뚫고 굉음과 함께 쏟아져 내린 수백 대의 일본 제국 해군 전투기들이 그 평온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진주만에 정박해 있던 거대한 미국의 전함들은 속수무책으로 불타올랐고, 철창이 녹아내리는 지옥 같은 풍경 속에서 검은 연기가 태평양의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이 기습적인 공습으로 섬나라에 불과했던 일본은 세계 최강의 공업국 미국을 향해 선전포고조차 없이 치명적인 비수를 꽂았습니다. 미국은 깊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고, 전 세계는 일본 제국이 마침내 아메리카 대륙을 향해 정복의 칼을 빼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국주의의 팽창 야욕이 태평양을 건너 미국의 영토마저 집어삼키려 한다는 공포가 덮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너무도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이 역사적 비극의 이면에는 아주 거대하고 기묘한 착각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물론이고 어쩌면 지금의 우리들조차도 일본이 미국을 무너뜨리고 그 땅을 지배하기 위해 태평양을 건너왔다고 믿곤 합니다. 그러나 시선을 하와이의 불타는 바다에서 거둬들여 도쿄 대본영의 어두운 작전실 책상 위에 놓인 진짜 세계 지도를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차원의 진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 지도 위에서 일본 군부 지도자들의 피달린 시선이 꽂혀 있던 최종 목적지는 결코 미국 본토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자신들이 미국의 압도적인 산업 생산력과 무한한 잠재력을 상대로 전면전을 벌여 최후의 승리를 거둘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뼛속 깊이 처절할 정도로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역사상 가장 기묘하고 서늘한 모순이 발생합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 거대한 상대의 얼굴에 국가의 운명과 스스로의 목숨을 전부 걸어가며 가장 먼저 치명적인 선제 주먹을 날린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진주만 공습은 결코 강자의 오만함에서 비롯된 정복 전쟁의 서막이 아니었습니다. 그 압도적인 폭격의 실체는 벼랑 끝에 몰려 숨이 막혀가는 자가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며 내질은 지극히 방어적이고 절망적인 차단 공격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일본 제국은 지도 위에서 화려하게 영토를 넓혀가고 있던 겉모습과는 달리 내부적으로는 서서히 숨통이 조여오는 끔찍한 갈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시아 대륙, 특히 중국이라는 거대한 님에 빠져 있었고, 국가라는 거대한 기계를 굴러가게 만드는 심장의 고동 소리는 하루가 다르게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이 맹렬한 제국의 전쟁 기계를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은 적군의 총알 부족도 병력의 열세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국의 핏줄을 타고 흐르는 검고 끈적한 액체. 단 한 방울만 공급이 끊겨도 모든 군함이 멈추고 제국 전체가 붕괴해버리는 절대적인 생명선의 부재였습니다. 하와이 바다 위로 무자비하게 떨어져 내린 폭탄은 태평양을 건너 아메리카를 지배하겠다는 야망의 산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살기 위해, 피 말리는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발버둥 치는 자들의 잔혹하고도 슬픈 생존 본능이 만들어낸 기형적 결과물이었습니다. 우리는 일본이 미국이라는 거대한 장애물을 치워버리기 위해 얼마나 미친 도박을 감행해야 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모든 것을 걸었던 도박의 진짜 판돈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파악해야만 이 기막힌 역사의 퍼즐을 맞출 수 있습니다. 이제 일본의 전투기들이 왜 굳이 머나먼 하와이의 얕은 바다까지 날아가 어뢰를 떨어뜨려야 했는지, 그 진짜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매캐한 연기가 피어오르는 미국을 잠시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의 운명을 시시각각 결정짓고 있던, 한 방울씩 떨어지며 제국의 남은 수명을 무자비하게 갉아먹고 있던 그 치명적인 모래시계의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아야 합니다. 1941년 여름,
워싱턴의 백악관에서 한 장의 서류에 서명이 내려졌습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만년필 끝에서 시작된 이 작은 잉크 자국은 그 어떤 거대한 대포의 포성보다도 치명적이고 파괴적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본에 대한 전면적인 석유 금수 조치와 자산 동결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조용한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행정명령에 불과했지만 바다 건너 일본 제국의 심장부에서는 국가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지진이자 당장 숨통을 끊어놓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이미 수년째 거대한 중국 대륙의 틈에 깊숙이 빠져 있었습니다. 수백만의 병력이 끝이 보이지 않는 전선에 배치되었고 하늘에는 전투기가 쉴 새 없이 날아다니며 바다에는 거대한 군함들이 검은 매연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이 무자비하고 거대한 전쟁 기계가 단 하루라도 멈추지 않고 굴러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필요했습니다. 그 에너지는 오직 검고 끈적끈적한 액체, 바로 석유에서만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국주의의 팽창을 부르짖던 섬나라 일본의 땅속에서는 야속하게도 석유가 단 한 방울도 솟아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당시 일본 제국이 처해 있던 가장 끔찍하고 역설적인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화려한 제국을 유지하고 무적을 자랑하던 군대를 움직이는 그 막대한 석유에 무려 8알 이상이 다름 아닌 훗날 피를 흘리며 싸우게 될 상대국, 미국으로부터 수입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일본의 군함과 전투기들은 미국의 석유를 태우며 아시아의 영토를 유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그동안 밸브를 쥐고 일본의 무력 팽창을 불편한 심기로 지켜보다가 일본이 인도차이나 반도 남부로 군대를 진주시키며 동남아시아에 대한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자 마침내 인내심의 한계선에 도달했습니다. 미국이 석유 수출의 파이프를 완전히 틀어막아 버리자 일본은 말 그대로 피가 말라가는 처절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대본영의 군부 지도자들과 정치인들은 창백해진 얼굴로 남은 석유 비축량을 계산했습니다. 민간의 소비를 극단적으로 통제하고 전시체제를 간신히 유지한다 하더라도 제국의 심장이 완전히 멈추기까지 남은 시간은 길어야 2년 남짓이었습니다. 적군의 총알이 빗발치는 전장이 아니라 고요하고 차갑게 식어가는 연료 탱크의 바닥에서부터 패배와 멸망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은 단 한 발의 총알도 쏘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함대를 태평양 너머로 출항시키지도 않았고 폭격기를 띄워 도쿄를 불태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서류 한 장으로 밸브를 잠그는 조용한 손짓 하나로 아시아를 호령하던 거만한 제국의 목줄을 서서히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현대 지정학에서 자원이라는 무기가 병력이나 무기보다 얼마나 더 잔혹하고 완벽한 통제력을 발휘하는지 보여주는 가장 소름 끼치는 사례입니다. 일본은 자신들의 생사여탈권이 타국의 소나귀에 쥐어져 있다는 뼈아픈 진실을 그제야 온몸으로 숨이 막히는 고통 속에서 절감해야만 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도쿄의 지도부 회의실에서는 깊은 절망과 광기가 위험하게 교차했습니다. 그들에게 남겨진 선택지는 단 2가지뿐이었습니다. 남은 기름이 모두 말라붙어 거대한 쇳덩어리 관으로 변해버린 군함들 사이에서 미국이 원하는 대로 모든 점령지를 포기하고 굴욕적으로 무릎을 꿇어 항복하든가, 아니면 남은 모든 연료를 긁어모아 자신들의 운명을 건 최후의 군사적 도박을 벌이는 것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긍지와 끝없는 야망으로 똘똘 뭉쳐있던 지도자들에게 굴복이란 곧 국가의 죽음이자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서서히 말라 죽는 길 대신 모든 파멸의 위험을 각오하고 스스로의 핏줄을 이어갈 새로운 피를 억지로라도 수혈받기 위해 참혹한 전쟁의 길을 걷기로 결단했습니다. 이제 모래시계의 모래는 무심하고도 빠르게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국은 고개를 숙일 수 없었기에 반드시 새로운 피의 원천을 찾아내어 쟁취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살기 위해 번뜩이는 그들의 굶주린 시선이 가닿은 곳은 놀랍게도 그들의 목을 조르고 있던 아메리카 대륙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가혹한 금수 조치로 인해 국가의 명운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하자 일본 제국 지도부의 절박한 시선은 태평양 건너 동쪽의 아메리카 대륙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해 고정되었습니다. 그들의 눈동자에는 오직 생존을 위한 단 하나의 절박한 목표, 바로 적도 아래에 뜨겁고 습한 땅이 맺혀 있었습니다. 일본의 모든 정치적, 군사적 에너지는 동남아시아라는 거대하고 매혹적인 보물상자를 향해 맹렬하게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동남아시아는 자원의 측면에서 그야말로 축복받은 땅이었습니다. 특히 네덜란드의 식민지였던 네덜란드령 동인도, 즉 오늘날의 인도네시아 지역은 울창한 밀림과 깊은 바다 아래에 거대한 석유의 호수를 품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거대한 군함들을 다시 거침없이 항해하게 만들고 멈춰가는 전투기들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 그 끈적하고 검은 황금이 그곳에 무한히 잠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인접한 영국의 식민지 말라야 반도에는 타이어와 군수품 생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고무와 주석이 넘쳐났습니다. 미국이 무자비하게 끊어버린 생명선을 완벽하게 대체하고도 남을 만한, 아니, 제국을 영원히 지속시킬 수 있는 궁극의 자원 창고가 바로 남쪽 바다 건너편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죽어가는 제국에게 내려진 마지막 구명줄과도 같았습니다. 이른바 남방 진출이라고 불렸던 이 계획은 단순한 영토 확장의 야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목이 말라 죽어가는 제국이 숨을 쉬기 위해 반드시 움켜쥐어야만 하는 유일한 산소호흡기였습니다. 마침 유럽에서는 나치 독일이 맹위를 떨치며 영국과 네덜란드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아시아 식민지들은 본국의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무주공산이나 다름없는 취약한 상태였습니다. 일본 지도부의 입장에서는 하늘이 내려준 완벽한 기회이자 국가의 명운을 걸고 반드시 차지해야만 하는 절대적인 전략적 사활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이 기회를 놓친다면 제국은 굶어 죽는 것 외에는 다른 미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주만 공습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시각을 완전히 뒤집어야만 합니다. 1941년 하반기, 도쿄의 대본영에서 밤낮 없이 짜여지던 전쟁 계획의 궁극적인 종착지는 하와이도, 샌프란시스코도, 워싱턴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지정학적 최종 목표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로지 동남아시아의 자원지대 하나뿐이었습니다. 미국 영토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은 제국의 최우선 순위는커녕 원래의 청사진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극단적인 변수였습니다. 그들은 그저 남쪽으로 내려가 석유를 캐내고 제국을 무한히 팽창시킬 수 있는 거대한 아시아의 자원 블록을 조용히 그리고 신속하게 완성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일본은 결코 미국이라는 거대한 괴물과 태평양을 무대로 전면전을 벌이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들의 생명줄이 될 동남아시아의 보물상자를 열쇠로 열고 내용물을 차지하려는 지극히 실용적이고도 절박한 생존을 위한 작전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군사력과 수송선은 남쪽을 향해 뱃머리를 돌릴 준비를 마쳤고 제국의 운명을 건 남방작전은 이제 실행의 버튼이 눌리기만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쿄의 군부 지도자들은 오직 동남아시아의 지도를 펼쳐놓고 그곳의 우물에서 뿜어져 나올 검은 액체만을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쿄에서 출발하여 동남아시아의 기름진 유전으로 향하는 그 길고 긴 바닷길 위에는 차마 무시하고 지나칠 수 없는 끔찍한 위협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제국의 군대가 안심하고 남쪽의 보물상자를 열어젖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만 하는, 그러나 도저히 정면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암초였습니다. 도쿄에서 남쪽으로 향하는 바닷길의 측면, 광활한 태평양의 한가운데를 응시하던
일본 해군 제독들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동남아시아로 향하는 그들의 길목을 향해 하와이에 태즐 내린 거대한 그림자 하나가 차갑고 날카로운 총구를 겨누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본 제국의 생명줄이 될 남방 진출 계획은 그 자체로는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도쿄에서 필리핀을 거쳐 인도네시아와 말라야로 이어지는 그 길고 험난한 보급선은 치명적인 약점을 하나 안고 있었습니다. 지도를 펼쳐놓고 남쪽으로 향하는 그 기나긴 항로를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시선이 동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 광활한 태평양 한가운데 위치한 하와이 진주만에는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명령으로 캘리포니아에서 전진 배치된 미 해군의 거대한 태평양 함대가 글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일본이 동남아시아라는 체스판 위에서 목숨을 건 게임에 집중하려는데 바로 옆에서 거대한 체격의 사내가 장전된 산탄총을 들고 일본의 옆구리를 정조준하고 있는 것과 같은 끔찍한 형국이었습니다. 만약 일본이 석유를 차지하기 위해 남쪽으로 주력 함대와 병력을 전부 쏟아부었을 때 하와이에 주둔하던 미 태평양 함대가 서쪽으로 출항하여 그 길고 얇은 보급선을 툭 끊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애써 확보한 자원은 본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태평양의 물귀신이 될 것이며 남쪽으로 내려간 제국의 정예병들은 고립되어 서서히 말라 죽을 것이 뻔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당시의 일본이 무모한 자신감과 오만함에 취해 미국을 얕보고 먼저 공격을 감행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광기 어린 군국주의에 사로잡혀 전 세계를 상대로 이길 수 있다는 망상에 빠져 있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대본령의 깊숙한 밀실에서 오가던 진짜 대화의 공기는 그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오히려 일본의 해군 수뇌부와 엘리트들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압도적인 공업 생산력과 무한한 잠재력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미국을 얕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미국을 진심으로 두려워했습니다. 자신들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미국의 거대한 산업시설에서 쏟아져 나오는 군함과 폭격기들을 장기전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딜레마는 끔찍할 정도로 잔혹했습니다. 석유를 얻지 못하면 국가가 멸망한다. 석유를 얻기 위해 남쪽으로 가야만 한다. 그런데 남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옆구리에 총을 겨누고 있는 미국의 태평양 함대를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고 미국을 건드리면 그 거대한 분노를 감당할 수 없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파멸이라는 도시로 빠져드는 완벽하게 숨이 막히는 벼랑 끝의 체스 게임이었습니다. 결국 동남아시아의 풍부한 자원지대를 온전히 차지하고 제국의 명주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미국의 그 날카로운 이빨을 잠시라도 뽑아내야만 했습니다. 미 함대가 태평양을 건너 일본의 작전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심각한 타격을 입혀 그들을 하와이 앞바다에 묶어두는 것. 그것만이 제국이 살아남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이고도 유일한 전술적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가장 두려워하는 적의 심장부에 가장 먼저 비수를 꽂아야만 내가 살 수 있다는 기막힌 역설. 미국의 태평양 함대가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있는 한 동남아시아의 달콤한 석유는 결코 일본의 입속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제국의 목을 조여오는 시간의 압박과 미 해군이라는 거대한 공포가 교차하는 그 숨 막히는 혼란의 한가운데서 한 남자가 역사의 전면에 조용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해전의 역사를 통틀어 가장 대담하고 가장 치밀하며 동시에 가장 미친 짓이라고 불릴 만한 끔찍한 작전 계획서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 숨막히는 혼란의 한가운데서 역사의 전면에 걸어 나온 인물은 연합함대 사령장관 야마모토 이소로쿠 제독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일본의 군부 지도자들 중에서 가장 이질적이고도 비극적인 통찰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유학하고
워싱턴에서 해군 무관으로 근무했던 그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얼굴을 뼛속까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디트로이트에 쉴 새 없이 돌아가는 거대한 자동차 공장들, 텍사스에 끝없이 솟구치는 유전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움직이는 미국인들의 무한한 실용주의와 저력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던 것입니다. 야마모토는 일본이 아무리 정신력으로 무장하더라도 미국의 압도적인 산업 생산력을 상대로 전면전을 벌인다면 결국 제국은 잿더미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이러니하게도 일본 내에서 대미 개전을 가장 강력하게 반대했던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치가들과 육군이 주도한 폭주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고 미국과의 전쟁이 피할 수 없는 절대적인 국가의 숙명으로 굳어지자 그는 가장 이성적인 절망 속에서 가장 미친 계획을 꺼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차피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면, 그리고 반드시 싸워야만 한다면 일본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작과 동시에 끝을 맺을 만큼 치명적인 첫 타격을 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진주만 공습의 진짜 성격을 완전히 새롭게 규정해야 합니다. 야마모토 제독은 결코 미국을 굴복시키고 승리하기 위해 진주만을 때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미국 본토 점령 같은 망상은 단 1%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진주만에 정박한 태평양 함대에 모든 항공 전력을 쏟아부어 하루아침에 괴멸시키려 했던 진짜 목적은 오직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은 제국의 생사가 걸린 6개월에서 1년이라는 황금 같은 시간을 돈 대신 피로 사들이는 극단적인 거래였습니다. 야마모토의 계산은 이랬습니다. 기습적인 선제 공격으로 미국의 주력 함대가 바다 밑으로 가라앉아 태평양의 해상 권력이 일시적으로 진공 상태에 빠지면 그 틈을 타서 일본의 주력군이 신속하게 동남아시아로 내려가 석유와 고물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태평양 곳곳의 섬들에 난공불락의 방어선을 구축해 놓고 기다리면 함대를 잃고 충격에 빠진 미국이 길고 지루한 전쟁을 포기하고 결국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것이라는 기막힌 도박이었습니다. 즉, 이 모든 거대한 작전은 완전한 군사적 승리가 아니라 조금 유리한 조건의 휴전 조약을 얻어내기 위한 피 묻은 정치적 몸부림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천황 앞에서도 육군 앞에서도 자신의 불안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나 1년 동안은 마음껏 날뛸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 2년이나 3년 뒤에 대해서는 전혀 확신할 수 없다고 서늘하게 경고했습니다. 자신이 만든 작전이 결국 조국을 파멸로 이끌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공포를 가슴에 품은 채 그는 제국의 모든 항공모함 6척을 한데 모으는 전대미문의 도박판을 벌였습니다. 그것은 무시무시한 미국의 턱 밑으로 기어들어가 가장 날카로운 비수를 단 한 번만 정확히 꽂아 넣고 빠져나와야 하는, 실패하면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절망적인 한탕이었습니다. 수많은 반대와 우려 속에서도 제국은 결국 그의 계획에 운명을 걸었습니다. 항공모함과 전투기, 그리고 수많은 젊은 조종사들이 단 하나의 맹목적인 목적을 위해 훈련을 거듭했습니다. 종이 위에서는 치밀하고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일본은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대양의 치명적인 죽음의 거리를 극복해야만 했습니다. 1941년 11월 26일 살을 내듯 차가운 안개가 짙게 깔린 쿠릴열도의 단칸만에서 거대한 강철의 산맥들이 소리 없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제국 해군이 자랑하는 6척의 항공모함을 중심으로 전함, 순양함, 구축함, 그리고 잠수함들로 구성된 거대한 기동부대가 셈을 올린 것입니다. 이들의 목적지는 지도상에 존재하지 않는 텅 빈 바다, 바로 하와이를 향해 북태평양을 가로지르는 멀고도 험난한 항로였습니다.
세계 해전 역사상 그토록 방대한 규모의 함대가 그토록 먼 거리를 공격을 위해 은밀하게 이동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거대한 함대의 이동은 철저한 침묵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야마모토 이소로쿠 제독이 내린 가장 엄격한 명령은 바로 절대적인 무선 침묵이었습니다. 전신기에서는 단 한 번의 신호음도 울려 퍼져서는 안 되었습니다. 선원들은 갑판 위에서 쓰레기를 바다로 버리는 것조차 금지당했습니다. 행여나 바다 위를 떠다니는 깡통 하나, 나무 조각 하나가 미 해군 정찰기나 상선의 눈에 띄어 함대의 위치를 노출시킬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세상에서 완벽하게 지워버린 채 북태평양의 거친 파도와 짙은 구름 속으로 기어들어간 유령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공격을 나서는 자들이 승리에 대한 확신과 투지로 불타오를 것이라 짐작합니다. 하지만 당시 하와이로 향하던 일본 함대의 지휘관들과 조종사들의 가슴속을 지배했던 가장 짙은 감정은 놀랍게도 맹렬한 투지가 아니라 숨막히는 공포와 극도의 불안감이었습니다. 그들이 건너고 있는 바다는 겨울의 북태평양. 사나운 폭풍과 거대한 파도가 언제든 함대를 집어삼킬 수 있는 험악한 수역이었습니다. 게다가 만약 목표 지점에 도달하기도 전에 미군의 정찰망에 발각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공중에 어무도 없이 보급선도 아득히 먼 바다 한가운데서 미국의 폭격기들과 태평양 함대의 포신이 일제히 불을 뿜는다면 제국의 심장과도 같은 핵심 전력은 단 한 발의 폭탄도 떨어뜨려 보지 못한 채 차가운 심연으로 수장될 것이 뻔했습니다. 이 도박은 너무나도 크고 위험했습니다. 도쿄의 대본령과 천황의 내각 안에서도 추락 명령이 떨어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뼈를 깎는 고민과 주저함이 교차했습니다. 정말 이 길밖에 없는 것인가? 우리가 진정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려도 되는 것인가? 외교적 협상의 여지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절망적인 보고가 올라오는 그 순간까지도 제국의 수뇌부는 이 끔찍한 군사적 도박이 불러올 파국적인 결과를 두려워하며 떨고 있었습니다. 만약 미국의 눈을 피해 성공적으로 폭탄을 떨어뜨린다 해도 그 이후에 깨어날 미국의 거대한 분노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은 그 누구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배 위에서 그들은 제국의 운명이라는 너무나도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조종사들은 출격 전날 밤 고향의 가족들에게 유서를 쓰며 살아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는 비극적인 운명을 덤덤히 받아들였습니다. 매일 밤 차가운 함교에선 일본의 장교들은 쏟아지는 북태평양의 별빛 아래에서 끊임없이 서쪽을 돌아보며 조국의 안위를 걱정했고 다시 동쪽을 바라보며 자신들이 맞닥뜨릴 거대한 죽음의 장벽을 두려움 속에서 상상했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살얼음판 위를 걷는 듯한 항해였습니다. 조금의 방심이나 아주 작은 우연, 예를 들어 지나가는 상선과 우연히 마주치거나 변덕스러운 날씨로 인해 함대가 흩어지기라도 한다면 모든 작전이 수포로 돌아가고 국가가 멸망할 수 있다는 압박감은 사람의 피를 말리는 것이었습니다.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함대 전체가 터질 듯한 긴장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참으로 기묘하게도 이 불안에 떠는 유령 함대의 손을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험난한 파도와 싸우며 목표물을 향해 은밀하고도 필사적으로 다가가는 동안 바다 건너 웅장하게 빛나고 있던 타겟, 바로 미국의 겹겹이 둘러싸인 거미줄 같은 경보 시스템은 전혀 예상치 못한 기묘한 심리적 환상에 빠져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북태평양의 거친 파도를 뚫고 유령처럼 다가오는 일본 함대와 달리 당시 워싱턴과 하와이의 분위기는 너무나도 평온했습니다. 훗날 수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거대한 함대가 하와이 코앞까지 다가오는 동안 세계 최강의 정보력을 자랑하던 미국이 정말 아무것도 몰랐을 리가 없다고 의심하곤 합니다.
심지어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참전을 위한 명분을 얻기 위해 일본의 기습을 미리 알고도 고의로 묵인했다는 음모론까지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진실은 영화 속의 치밀한 음모보다 훨씬 더 단순하고 그래서 더욱 뼈아픈 법입니다. 미국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일본의 외교 암호를 상당 부분 해독하고 있었고 머지않아 일본이 거대한 군사작전을 감행할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정보와 감청 기록들이 워싱턴의 최고위층 책상 위로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정보가 너무 많았다는 것, 그리고 그 정보들을 해석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지독한 편견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미국 수뇌부의 상식적인 논리로 볼 때 자원에 굶주린 일본이 쳐들어갈 곳은 필리핀이나 말라야 혹은 네덜란드령 동인도 같은 남쪽의 자원지대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본의 주된 목표가 동남아시아라는 그 판단 자체는 놀랍게도 정확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미국은 일본이 동남아시아를 공격하면서 동시에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하와이까지 거대한 항공모함 전단을 끌고 와서 선제 타격을 날릴 만큼의 기술력이나 대담함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강대국 특유의 치명적인 오만함이자 적에 대한 근거 없는 우월감이 빚어낸 거대한 정보의 사각지대였습니다. 당시 미국의 장군들과 제독들은 일본의 전투기들이 서양의 기술을 조잡하게 복제한 고철 덩어리이며 조종사들의 비행 실력 역시 형편없을 것이라는 인종주의적이고 기술적인 우월감에 깊이 젖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하와이 진주만의 얕은 수심에서는 어뢰 공격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낡은 군사교리에 완전히 갇혀 있었고 그 먼 북태평양의 거친 바다를 들키지 않고 건너올 수 있는 대규모 함대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이러한 지독한 편견은 전장의 지휘관들에게도 치명적인 판단착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와이 방어를 책임지던 미군 지휘부는 바다 밖에서 날아올 적의 거대한 항공기 편대보다 하와이 내부의 일본계 이민자들이 저지를지도 모를 내부 폭동이나 사보타주를 훨씬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적의 스파이들이 침투하여 비행기를 망가뜨리는 것을 막기 위해 활주로 중앙의 모든 전투기들을 날개와 날개가 닿을 정도로 빽빽하게 모아두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이는 훗날 하늘에서 쏟아질 일본 폭격기들에게 너무나도 완벽하고 쉬운 사냥감을 한 곳에 모아 바치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에 운명의 날인 12월 7일 아침 오아우섬 북단의 레이더 기지 화면에 거대한 비행기 떼의 점들이 나타났을 때조차도 그들은 본토에서 날아오는 아군의 폭격기 편대일 것이라고 안일하게 넘겨버렸습니다. 워싱턴에서 출발한 긴급 경고 메시지는 꽉 막힌 지휘 계통 속에서 일반 상업용 전보로 느릿느릿 전달되다 결국 폭탄이 떨어지기 시작한 뒤에야 하와이에 도착하고 말았습니다. 미국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들의 거대한 자만심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있었기에 눈앞에 다가온 죽음의 그림자를 전혀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진주만의 비극은 고도로 계산된 정치적 음모가 아니라 적을 얕잡아 본 강자의 안일함과 상상력의 빈곤이 낳은 참담한 직무유기였습니다. 벼랑 끝에 몰려 숨통이 끊어지기 직전인 자는 살아남기 위해 상상을 초월하는 비수를 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배부르고 거대한 거인은 자신의 발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짐작조차 하지 못한 채 여유롭게 낮잠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제국의 피비린내 나는 갈증과 거인의 오만함이 결합된 이 기막힌 부조리는 결국 그 운명의 아침을 향해 잔혹한 카운트다운을 맞춰가고 있었습니다. 1941년 12월 7일 오전 7시 55분 하와이 오아우 섬의 맑은 하늘 위로 갑작스러운 엔진의 굉음이 찢어지듯 울려 퍼졌습니다. 구름을 뚫고 수직으로 강화하는
은빛 전투기들의 날개에는 핏빛처럼 붉은 태양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평화롭고 고요했던 진주만의 일요일 아침은 순식간에 불타는 강철과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정박해 있던 미 태평양 함대의 거대한 전함들은 경보조차 제대로 울리지 못한 채 무방비 상태에서 쏟아지는 폭탄과 어뢰의 비를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습니다. 얕은 수심 때문에 어뢰 공격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던 미군 지휘부의 오만하고 낡은 자만심은 나무로 만든 특수 안정판을 달아 얕은 바다에서도 진흙 바닥에 닿지 않고 직진하도록 치밀하게 개조된 일본군의 신형 어뢰 앞에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거대한 위용을 자랑하던 전함 오클라호마는 어뢰에 두들겨 맞아 맥없이 배를 뒤집어 버렸고, 전함 애리조나는 갑판을 뚫고 깊숙이 들어온 철갑탄이 화약고를 정통으로 때리며 수천 톤의 화약과 함께 거대한 불기둥을 뿜어내며 두 동강이 났습니다. 항구 주변에 오밀조밀하게 모여있던 미국의 전투기들은 하늘로 날아오르기도 전에 지상에서 검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단 110분, 일본 제국 해군이 세계 최강을 자부하던 미태평양 함대의 척추를 완전히 분쇄하고 항구를 불타는 지옥으로 만드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2시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인들은 자신들이 자랑하던 불침의 요새가 기습 한 번에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전술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 공습은 전쟁 역사상 가장 완벽하고 파괴적인 기습작전의 대성공이었습니다. 일본 전투기 조종사들은 자신들이 혹독하게 훈련받은 대로 미국의 거대한 거인들을 진흙탕 속에 처박았고, 태평양의 해상 지휘권은 순식간에 일본의 손으로 넘어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눈부시고 화려한 전술적 대승리의 이면에는 제국의 숨통을 끊어놓을 가장 치명적이고도 어리석은 전략적 오판이 조용히 숨어 있었습니다. 공습의 매캐한 연기가 겉인 뒤 잿더미가 된 항구 주변을 찬찬히 살펴보면 일본군이 건드리지 않고 고스란히 남겨둔 아주 중요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전투의 눈이 먼 조종사들에게는 오직 위협적이고 거대한 대포를 단전함들만이 사냥감으로 보였을 뿐, 항구 언덕 위에 솟아있던 투박하고 흉물스러운 거대한 기름 탱크들은 완전히 무시당했습니다. 전쟁을 시작한 이유 자체가 석유 때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눈앞에 있는 적의 막대한 석유 비축기지를 태워버릴 생각은 하지 못한 것입니다. 만약 일본군이 그 기름 탱크들을 모조리 파괴했다면 미 태평양 함대는 진주만을 포기하고 미 본토 서해안으로 멀리 물러나야만 했을 것이고, 야마모토 제독이 그토록 원했던 1년 이상의 절대적인 시간을 완벽하게 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일본군은 배를 고치는 수리창고와 잠수함 기지를 그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이 시설들은 훗날 침몰한 전함들을 건져내어 다시 싸울 수 있게 만드는 마법의 부활장이 되었고, 살아남은 미군의 잠수함들은 태평양을 누비며 일본의 숨통인 보급선을 끊어놓는 무자비한 사신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뼈아픈 실책은 따로 있었습니다. 정작 다가올 태평양 해전의 진짜 지배자가 될 미군의 항공모함 3척은 그날 우연히 훈련과 수송 임무로 진주만을 비우고 있어 단 한 척도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일본은 이미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던 거대한 대포의 상징인 전함들만 부수어 놓고서 만족해버린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일본은 미국에게 과거의 유물인 전함을 버리고 항공모함 중심의 빠르고 현대적인 해군으로 거듭나게 만드는 뼈아픈 각성의 기회를 강제로 선물한 꼴이 되었습니다. 하와이 상공에서 무전기를 통해 기습에 완벽하게 성공했음을 알리는 토라, 토라, 토라 라는 암호가 승리의 찬가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임무를 마친 일본의 조종사들은 환호했고, 도쿄의 군부와 거리는 열광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본국의 차가운 대본영 지휘소에 앉아 이 완벽한 전과 보고를 전해 들은 단 한 사람,
이 모든 미친 작전을 기획했던 야마모토 이소로쿠 제독의 얼굴에는 단 한 줌의 미소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하와이 진주만에서 솟아오른 검은 연기가 채 거치기도 전에 일본 제국의 거대한 군사기계는 원래의 진짜 목적지를 향해 무자비하게 맹렬한 진격을 시작했습니다. 미태평양 함대라는 가장 큰 가시가 뽑혀나간 틈을 타 일본의 주력 부대는 파죽지세로 동남아시아를 유린했습니다. 그들은 필리핀을 장악하고 말라야 반도의 울창한 밀림을 뚫고 지나가 영국의 요새인 싱가포르를 함락시켰으며 마침내 그토록 갈망하던 네덜란드령 동인도의 거대한 유전지대를 손에 넣는데 성공했습니다. 작전은 그야말로 완벽했습니다. 땅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검고 끈적한 황금, 바로 석유가 다시 제국의 핏줄을 타고 흐르기 시작했고 당장 국가를 멈춰 세울 뻔했던 최악의 에너지, 고갈 위기는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야마모토 제독이 장담했던 대로 일본은 태평양과 아시아에서 최소 6개월에서 1년 동안은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마음껏 날뛸 수 있는 황금 같은 시간을 완벽하게 벌어냈습니다. 하지만 군사적인 계산표 위에 쓰인 숫자들이 아무리 치밀하게 맞아떨어졌다 한들 인간의 심리와 국가의 영혼을 숫자로 통제할 수는 없는 법이었습니다. 일본 수뇌부가 저지른 가장 끔찍하고도 치명적인 전략적 오판은 바로 미국이라는 나라의 본질과 미국인들의 민족적 특성을 완전히 잘못 짚었다는 데 있었습니다. 일본의 군사 엘리트들은 풍요롭고 물질주의에 젖어 있던 미국인들이 자신들로부터 기습적이고 거대한 타격을 받으면 깊은 충격과 공포에 빠져 전의를 상실할 것이라고 순진하게 믿었습니다. 거대한 희생을 치르며 태평양 건너편의 아시아 문제에 깊이 개입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손을 떼고 일본이 차지한 영토를 인정하는 선에서 적당히 평화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을 것이라는 기막힌 착각이었습니다. 그러나 1941년 12월 7일 아침, 선전포고조차 없이 일요일의 평화를 깨고 날아온 비겁한 기습 공격은 일본이 전혀 예상치 못한 거대하고 끔찍한 괴물을 일깨우고 말았습니다. 당시 미국 사회 내부에 깊게 뿌리내려 있던 고립주의, 즉 유럽과 아시아의 전쟁에 남의 나라 일처럼 간섭하지 말자던 정치적 여론은 진주만에 떨어진 폭탄들과 함께 단숨에 증발해 버렸습니다. 이념과 계층으로 분열되어 있던 거대한 대륙의 사람들은 진주만을 기억하라는 피 끓는 구호 아래 하나의 거대한 분노로 똘똘 뭉쳤습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의회 단상에 올라 진주만 공습의 날을 치욕의 날로 선언하며 결연한 목소리로 전쟁을 호소했을 때 그 선언을 뒷받침한 것은 단지 군대의 총칼이 아니라 피의 복수를 다짐하는 수천만 미국 시민들의 맹렬한 적개심이었습니다. 일본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미국의 진정한 얼굴, 즉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거대한 공업 생산력이 마침내 깊은 잠에서 깨어나 무서운 기세로 굉음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자동차와 냉장고, 라디오를 만들던 디트로이트와 시카고의 거대한 공장들은 즉각 전시체제로 전환되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가동되었습니다. 그들은 불과 몇 달 만에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폭격기와 전차, 그리고 진주만에서 잃어버린 것보다 훨씬 거대하고 강력한 항공모함들을 바다로 미친 듯이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청년들은 앞다투어 모병소로 달려갔고 여성들은 군수공장으로 향했습니다. 야마모토 제독이 잠시 시간을 벌기 위해 던진 기습이라는 작은 돌멩이가 태평양 건너편에서 거대한 복수의 쓰나미를 일으켜 제국을 향해 덮쳐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곳에 전쟁의 가장 잔혹하고도 기막힌 모순이 존재합니다. 일본은 미국의 압도적인 산업력과 소모적인 총력전을 벌이는 것을 피하기 위해, 그리고 평화 협상을 서둘러 끌어내기 위해 선제 타격을 감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살기 위해 내지른 방어적인 기습 공격이야말로 오히려 미국 역사상 유례없는 분노를 촉발시켜
제국을 뼛속까지 불태워버릴 가장 끔찍하고 파괴적인 총력전의 스위치를 눌러버린 꼴이 되었습니다. 적의 전의를 꺾어버리기 위해 날린 가장 화려하고 날카로운 주먹이 결과적으로는 적에게 제국을 멸망시킬 가장 완벽한 명분과 투지를 선물한 것입니다. 모든 외교적 계산표는 휴지 조각이 되었고 태평양은 이제 타협이 불가능한 피비린내 나는 사륙의 바다로 변모했습니다. 일본은 원하던 대로 남방의 기름을 손에 넣었지만 그 대가로 끔찍한 파멸의 그림자를 자기 조국의 하늘 위로 스스로 끌어들이고 말았습니다. 진주만 공습이라는 역사의 거대한 비극을 마지막으로 되돌아보면 우리는 이것이 단순히 선과 악의 대결이거나 민주주의와 군국주의의 단순한 충돌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1941년 12월 7일 하와이 상공을 갈갈이 찢어놓았던 폭격기들의 궤적을 조종한 것은 광기 어린 이데올로기 이전에 국가의 생존을 결정짓는 차갑고 끈적끈적한 액체, 바로 석유였습니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강대국이 그려놓은 자원의 지정학적 포위망 속에서 서서히 숨통이 조여오던 섬나라 제국은 살아남기 위해 결국 가장 끔찍하고 파괴적인 자살 공격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쟁의 진짜 이유는 이념이 아니라 텅 빈 연료 탱크 바닥에 고여있던 짙은 절망이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석유 한 방울을 얻기 위해 시작된 이 거대한 도박의 끝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야마모토 이소로쿠 제독이 우려하며 경고했던 6개월의 유예기간이 끝난 후 잠에서 깬 미국의 압도적인 산업력은 일본 제국을 철저하게 부수고 짓밟기 시작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힘들게 훔쳐낸 자원을 본국으로 실어나르던 수송선들은 미군의 잠수함들에게 사냥당해 태평양의 깊은 바다로 끝없이 수장되었고 제국의 심장부인 도쿄는 밤낮 없이 쏟아지는 소이탄 비를 맞으며 거대한 잿더미로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45년 여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맑은 하늘 위로 피어오른 두 개의 끔찍한 버섯구름은 진주만에서 시작된 피비린내, 나는 자원전쟁의 가장 참혹하고도 상징적인 마침표가 되었습니다. 단절된 보급선과 무기화된 자원의 고갈이 결국 한 국가를 어떻게 파멸의 낭떠러지로 밀어넣어 산산조각 내는지를 보여주는 너무나도 완벽하고 잔혹한 결말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진주만의 교훈을 적의 기습에 항상 대비해야 한다는 군사적인 경계심 정도로만 축소시켜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하와이의 불타는 전함들이 우리에게 남긴 진짜 흉터는 훨씬 더 깊고 섬뜩한 곳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원과 경제적 목줄을 쥐고 흔드는 행위가 상대방에게 총을 쏘거나 폭탄을 떨어뜨리는 것보다 훨씬 더 폭력적이고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정학의 서늘한 진실입니다. 벼랑 끝에 몰려 모든 희망이 사라진 국가는 조용히 굴복하는 대신 이성을 잃은 맹수처럼 세계를 향해 가장 절망적인 이빨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지난 역사는 수많은 젊은이들의 피로 선명하게 증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시선을 흑백 사진 속 과거의 바다에서 거두어 오늘날 우리가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발을 딛고 서 있는 21세기의 세계 지도로 돌려보아야 할 때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의 바다와 대륙 곳곳에서는 보이지 않는 총성 없는 전쟁이 너무나도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석유뿐만 아니라 이제는 히토류, 반도체 부품, 그리고 첨단 기술을 둘러싼 거대한 공급망의 사슬이 누군가의 목을 조르는 가장 강력하고 조용한 무기로 매일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경제적 제재라는 이름으로 혹은 안보라는 명분 아래 국가의 생명선이 언제든 끊어질 수 있는 위태로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강대국들의 철저한 경제적 포위망과 자원 통제 속에서 서서히 피가 말라가며 극단적인 선택의 기로에 내몰리고 있는 국가는 과연 1941년의 역사 속에만 박제되어 있을까요? 자원이라는 피와 살을 놓고 벌어지는
이 무자비한 21세기 지정학의 체스판 위에서 모든 정상적인 퇴로가 차단된 채 벼랑 끝으로 내몰린 누군가가 살아남기 위해 다시 한번 세계를 향해 절망적인 방아쇠를 당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와이의 얕은 바다 아래 여전히 가라앉아 있는 녹슨 전함들은 깊은 침묵 속에서 어쩌면 머지않아 다가올지 모를 또 다른 진주만의 핏빛 아침을 향해 서늘하고도 묵직한 경고를 던지고 있습니다.